안녕하십니까. 밤하늘 책 읽는 남자의 밤하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1992년작 닐 스티븐슨 작가의 스노크래시입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기반은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상현실 세계를 무려 30년 전에 기술한 작품입니다. 요즘 가상현실 세계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상의 세계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위기를 맞게 되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주 내용입니다. 이 책을 들으실 때 키포인트는 3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은 1992년에 발간된 책으로 미래를 예언한 예언서와 같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생소한 시대에 가상현실 세계에 대해 상상하여 만든 소설이고,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뛰어난 영문소설 100에도 뽑힐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상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한 소설로 한간에는 영화 매트릭스의 기반이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보시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 세계에서 악당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들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소설입니다. 세 번째, 구글 창립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스노크래시를 잇고 세계 최초의 영상지도 서비스인 구글어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히로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원형 지구본을 받는데요. 확대가 가능하고 위성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구름 위치나 태풍과 같은 실시간 기상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장면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어스와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죠. 이와 같은 3가지 키포인트 이외에도 수메르인 문화나 한국을 규제가 강한 국가로 표현하거나 AI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간을 돕는 로봇을 등장시킴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30년 전 소설이라고 하기엔 흥미진진한 요소들이 많은 소설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71장으로 구성된 2권의 책 중에서 첫 번째 장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오디오북은 아래 링크로 방문해주세요. 그럼 이제 오디오북을 시작합니다. 1장. 우리의 배달부는 엘리트 계급이자 신성한 부류에 속한다. 그는 그 위치에 오를 만큼 재능이 있다. 지금 그는 오늘 밤에 3번째 임무 수행을 준비 중이다. 활성탄처럼 새카만 유니폼은 공기 중에 섞인 빛 자체를 걸러낸다. 거미 섬유로 만든 옷은 총알도 날아가다 파티 후문에 부딪히는 굴뚝새처럼 튕겨내지만, 땀이 조금이라도 많이 흐른다 싶으면 방금 소위탄이 떨어진 숲을 뚫고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처럼 옷 밖으로 배출해낸다. 유니폼은 뼈가 바깥쪽으로 드러난 몸의 모든 끝부분에 아모젤로 부드럽게 마무리되어 있다. 몰에 섞인 젤리 같은 느낌의 아모젤은 전화번호부 몇 권을 덧댄 것만큼 몸을 보호해준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는 총 한 자루를 받았다. 현금은 절대 다루지 않지만 배달차나 배달하는 물건 때문에 누구든 그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총은 아주 작고 날렵하게 생겼으며 가벼웠다. 패션 디자이너나 가지고 다닐 법한 총이다. 작은 화살처럼 생긴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는 SR-71 정찰기의 5배나 되는데,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면 자동차 시거잭에 꽂아 두어야만 한다. 배달부는 화가 나거나 두려움에 빠져 총을 뽑아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딱 한 번. 길라 하일랜드 지역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 고급 버브클레이브인 길라 하일랜드에 사는 어린
불량배 녀석 몇 명이 배달을 요청했는데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녀석들은 야구방망이로 배달부를 위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배달부는 총을 꺼내 들고 상대방이 치켜든 야구방망이에 레이저 조준 장치를 겨눠 발사했다. 반동이 어찌나 세던지 총이 손 안에서 폭발하는 느낌이었다. 야구방망이의 중간 부분 3분의 1이 불타는 톱밥 기둥으로 변하더니 폭발하는 별처럼 온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 결국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던 녀석의 손에 남은 건 끝에서 우윳빛 연기가 솟아오르는 방망이 손잡이뿐이었다. 바보 같은 표정이었다. 오히려 배달부가 난처할 지경이었다. 그날 이후 배달부는 총은 차에 넣어두고 대신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사무라이 칼에 의지하기로 했다. 어차피 그는 총보다 칼을 더 좋아했다. 길라 하일랜드에서 만난 녀석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배달부는 총의 위력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하지만 칼은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다. 배달부가 모는 차는 베이컨 한 덩이쯤은 소행성대까지 쏘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배터리에 늘 비축하고 있다. 미니밴이나 고물차들과 달리 배달부의 차는 입을 벌린 채 번쩍거리며 빛나는 괄약근 사이로 에너지를 뿜어낸다. 배달부가 가속 페달을 힘껏 밟으면 난리가 난다. 타이어 두께가 어떠냐고? 여러분의 차에 달린 타이어 4개가 각각 아스팔트와 닿는 면은 기껏해야 혓바닥 넓이 정도밖에 안 된다. 배달부가 모는 차에 달린 거대하고 끈적거리는 타이어들이 도로와 만나는 면은 뚱뚱한 여자의 눌린 허벅지만큼이나 넓다. 배달부는 도로와 달라붙은 채 바람처럼 출발하고 가볍게 멈춰선다. 배달부가 이렇게 대단한 장비를 갖춘 이유가 뭐냐고? 사람들이 그에게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는 롤 모델이다. 여기는 미국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곳. 그게 뭐가 문제인가? 미국 사람들은 그럴 권리가 있다. 그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아무도 그들을 말릴 수 없다. 그 결과 이놈의 나라는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엉망인 곳이 되고 말았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무역 수지를 예로 들 수 있다. 일단 우리의 모든 기술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서 모두가 서로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되자 볼리비아는 자동차를, 타지키스탄은 전자레인지를 만들어 가져와 파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엄청난 규모의 홍콩 선박과 비행선들이 푼돈만 줘도 노스타코다주 전체를 뉴질랜드까지라도 옮겨줄 수 있을 정도로 운송비가 저렴해지자 천연자원이 많다는 강점도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적으로 내려온 모든 불균형을 사라지게 했고, 이제는 파키스탄의 이름 없는 벽돌공까지 돈을 제대로 벌어보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체제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 결과가 뭐냐고?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분야는 이제 4가지밖에 남지 않았다. 음악, 영화, 마이크로코드, 소프트웨어, 초고속 피자 배달,
배달부는 예전에 소프트웨어를 만들곤 했다. 지금도 가끔은 그런 일을 한다. 그러나 만일 인생이 착한 교육학 박사님들이 운영하는 분위기 좋은 초등학교라면 배달부가 받을 성적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을 것이다. 히로는 매우 명석하고 창의적이지만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는 법에 조금 더 신경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다. 명석하고 창의적일 필요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협동심을 발휘할 필요도 없다. 원칙은 단 하나뿐이다. 배달부는 모든 책임을 지면 된다. 만일 30분 안에 피자가 도착하지 않으면 피자를 공짜로 먹는 건 물론이고 배달 온 사람을 총으로 쏴버리고 차를 빼앗고 소송을 걸어도 무방하다. 배달부가 이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의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오래 견딘 직업이고 벌이도 좋았다. 게다가 일을 시작한 이래 피자를 배달하는데 단 한 번도 21분을 넘겨본 적이 없다. 물론 배달이 늦었다며 항의하는 고객들 때문에 많은 회사가 막대한 시간을 낭비하던 시절도 있다. 사람들은 얼굴을 붉히고 땀을 흘려가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들은 고약한 화장품 냄새와 함께 일터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뿜어내며 노란등이 켜진 현관에 나와서서 손목시계를 들어 보이거나 부엌벽에 달린 시계를 가리키고 지금이 도대체 몇 시냐며 소리를 질러대곤 했다. 이제 그런 일은 없다. 피자 배달은 중요한 사업이다. 고도의 경영 기법을 사용한다. 사람들은 코사 노스트라 피자 대학교에 들어가 4년 동안 피자 배달만을 배운다. 영어는 한 문장도 못 쓰는 실력으로 대학 문을 들어선 아파지아, 르완다, 과나후아토, 남부 뉴저지 출신 사람들은 베두인족이 사막을 아는 것보다 더 피자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 졸업한다. 그들이 바로 이 문제를 연구했다. 문가에서 벌어지곤 하는 피자 배달 시간에 관한 분쟁의 빈도를 그래프로 그려가며 말이다. 그들은 초창기 배달부들에게 도청장치를 달아 상황을 녹음한 후 고객과 배달부가 서로 말다툼을 끌고 가는 전략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들의 말투를 조사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삶에서 겪는 모든 재미없는 시간과 김 빠진 상황에 맞서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라고 마음먹기라도 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버브클레이브에 사는 백인 중산층 고객들이 사용하는 특유의 문법 구조를 분석했다. 그런 고객들은 주문 전화를 건 시간을 속여서라도 공짜 피자를 얻어먹곤 했다. 스스로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 그들에게 공짜 피자는 목숨, 자유, 그리고 스스로 추구하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당연했다. 도저히 빼앗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집으로 심리학자들을 보내 공짜 텔레비전을 안겨주며 무기명 설문조사를 했다.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하기도 하고 포르노 영화의 여주인공이나 한밤중에 벌어진 자동차 사고,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가 등장하는 정신없고 뜻을 알 수 없는 영화를 보는 동안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며 달콤한 냄새가 풍기는 벽을 옅은 자주색으로 칠한 방에 집어넣고 윤리적인 질문을
잔뜩 하기도 했다. 내용이 어찌나 헛갈리는지 예수의 수사라고 해도 실수하지 않고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었다. 코사 노스트라 피자 대학교의 분석가들은 그들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는 기술적 대안을 내놓았다. 바로 스마트 박스였다. 배달용 피자는 이제 딱딱한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채 움직인다. 강도를 높이려고 주름을 잡은 상자 옆면에는 조그만 LED 계기판이 반짝거리며 운명의 주문 전화가 걸려온 이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배달부에게 보여준다. 상자 안에는 반도체 칩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다. 피자가 담긴 상자는 배달부의 머리 뒤쪽에 있는 몇 개의 긴 홈에 집어넣는다. 피자를 넣은 스마트 박스는 마치 컴퓨터에 들어가는 회로 기판처럼 미끄러지듯 홈으로 들어가 찰칵하는 소리를 내며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배달부가 모는 차에 탑재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작동한다. 주문 고객의 전화번호에서 뽑아낸 주소는 이미 스마트 박스 안에 든 기억 장치에 전달된 상태이다. 그 이후부터 스마트 박스는 배달차의 시스템과 의사소통을 해가며 가장 바람직한 운전 경로를 찾아내 그림으로 보여준다. 지도는 앞쪽 차창에 뿌려지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배달부가 지도를 보느라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일은 없다. 만일 30분이 넘어가면 그 불행한 소식은 코사 노스트라 피자 본사에 즉시 전달되고 다시 엉클 엔조에게 직접 보고된다. 엉클 엔조는 시칠리아 섬의 샌더스 대령이자 벤슨 허스트의 앤디 그리피스로 여러 배달부의 악몽에 등장해 긴 면도칼을 휘둘러대는 코사 노스트라 피자 회사의 최고 경영자 겸 두목이다. 그런 그가 보고를 받은 지 5분 안에 고객에게 몸소 전화를 걸어 침이 마르도록 사과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다음날 제트 헬리콥터를 타고 고객이 사는 집 마당에 내려 다시 사과하고 이탈리아 공짜 여행 티켓을 내민다. 고객이 해야 할 일이라곤 개인적 삶을 포기하고 유명 인사가 되어 코사 노스트라 피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는 여러 서류에 서명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고객은 왠지 마피아에게 신세 진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일이 터졌을 때 배달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뜬 소문을 들어본 적은 있다. 피자 배달이 많은 저녁 시간에 엉클 엔조는 대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당신이라면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나와 미친 듯 날뛰는 얼간이에게 빌어먹을 피자가 늦어 죄송하다며 엎드려 빌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엉클 엔조가 골프를 치고 손녀딸이나 어르며 소일할 나이에 목욕하다 말고 젖은 몸으로 나와 페페로니 피자가 도착하는데 31분이나 걸렸다는 이유로 스케이트나 타고 노는 17살짜리 애송이 녀석 앞에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추기나 하려고 지난 50년 동안 가족과 나라에 정성을 바친 건 아니다. 오 세상에, 생각만 해도 배달부는 숨이 막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없다면 코사 노스트라 피자를 배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고?
목숨을 걸고 일하면 뭔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자살 공격을 앞둔 전투기 조종사가 된 기분이랄까. 정신이 맑아진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뻔하디 뻔한 경쟁의 의지에 산다. 가게 점원, 햄버거 가게 종업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를 포함해 미국의 일상을 구성하는 아무 의미도 없는 온갖 직업의 사람들. 두 구역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동창보다 햄버거를 더 빨리 뒤집는다거나 서브루틴의 디버깅을 더 빠르게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알아주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의미 없고 지저분한 경쟁인가. 코사 노스트라 피자 회사에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쟁이라는 말은 마피아 윤리에 어긋난다. 다른 동네에서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명성, 명예, 가족, 그리고 목숨까지. 햄버거를 뒤집으며 사는 사람이 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는 인생이 어떨지는 스스로 물어야만 한다. 일본인을 포함한 그 누구도 코사 노스트라보다 피자를 더 빨리 배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배달부는 입은 유니폼이 자랑스럽고 배달차를 모는 게 자랑스러웠으며 수많은 버브클레이브 가정의 현관 앞길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일을 자랑스러워한다. 닌자처럼 까맣게 차려입은 으스스한 모습으로 어깨 위로 피자를 치켜들고 걸을 때면 피자 상자 옆구리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빨간색 LED 불빛이 빛나곤 한다. 12분 32초 또는 15분 15초, 가끔은 20분 43초. 우리의 배달부는 벨리 지역에 있는 코사 노스트라 피자 3569호 점포에 소속되어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는 이제 더 개발해야 할지 아니면 발전을 막아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인구를 생각하면 도로가 너무 부족했다. 페어레인 도로회사는 늘 새 도로를 닦는다. 그러려면 많은 동네를 불도저로 밀어내야 한다. 하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조성한 교외 주택 단지들은 어차피 없애버려야 할 존재가 아닌가. 보도나 학교를 포함해 아무런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들이다. 독자적인 경찰 조직이나 출입국 관리소도 없다. 그러니 수상한 사람들이 몸수색을 받기는커녕 아무런 제재 없이 불쑥 들어올 수도 있다. 이제 사람들은 버브클레이브라는 주거단지에 모여 산다. 도시국가인 버브클레이브는 별도의 헌법과 국경, 법률, 경찰,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걸 갖춘 것이다. 배달부는 한때 팜스 메리베일 버브클레이브를 지키는 보안군에서 부사관으로 일한 적이 있다. 하지만 범죄자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죄로 해고당했다. 범인의 셔츠를 벤 칼날은 옆으로 누우면서 범인의 목을 따라 미끄러졌고, 범인은 침입하려던 집 벽에 달린 비닐 판자에 몸을 붙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아주 정당하게 체포한 상황으로 보였다. 그러나 범인이 팜스 메리베일의 차관의 아들이라는 게 알려지자 그는 그만 해고당하고 말았다. 핑계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들은 길이가 1m 가까이 되는 사무라이 칼이 무기 사용 규약을 위배한다고 했다. 또 피의자 체포 규정을 어겼다고 했다. 범인 녀석이 정신적 충격으로 고생한다고도 했다. 녀석은 이제 버터나이프도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잼을 바를 때도 티스푼을 뒤집어서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안군은 배달부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라고 주장했다. 배달부는 손해배상금을 물어내느라 약간의 돈을 빌려야 했다. 사실 돈을 빌린 곳이 마피아였다. 그래서 배달부는 마피아의 데이터베이스에 온갖 신체 정보를 입력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망막 패턴, DNA, 음성의 특징에다 지문, 종문, 장문, 손목의 주름을 포함한 온몸에 빌어먹을 주름이란 주름은 거의 모두 등록해야 했다. 마피아 녀석들은 배달부의 몸에 잉크를 발라 종이에 대고 찍은 다음 디지털화해 컴퓨터에 집어넣었다. 그렇지만 자기 돈을 빌려주면서 조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가 배달부 일을 하겠다고 지원하자 마피아는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기꺼이 그를 채용했다. 돈을 빌릴 때 상담을 해주었던 벨리 지역 간부급 조직원이 배달부로 일할 수 있도록 추천했다. 그러니 마치 가족의 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진짜 무섭고 괴롭고 지저분한 가족이긴 하지만 코사 노스트라 피자 3569호점은 비스타가를 따라 킹스파크몰을 지난 곳에 있다. 비스타가는 과거 캘리포니아주에 속한 도로였지만 지금은 페어레인 도로회사 CSV-5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 도로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지금은 크루즈웨이 도로회사로 이름이 바뀐 과거 미국 도로공사의 CAL-10이라는 도로다. 벨리 지역에서 위로 올라가면 두 도로가 실제로 만나는 곳이 있다. 그 교차로에서 격렬한 분쟁이 일어난 적도 있었는데 이후 산발적으로 저격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교차로가 아예 폐쇄되기도 했다. 결국 어느 개발업자가 교차로 전체를 사들인 다음 드라이브스루 쇼핑몰로 탈바꿈시켰다. 이제 도로는 그저 주차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어 버리고 말았다. 어떤 장소나 진입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주차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도로라는 원래 특성은 사라져버렸다. 교차로를 지난다는 건 베트남전의 땅굴처럼 얽히고 설킨 주차 시스템 안에서 길을 찾아내 통과한다는 뜻이다. CSV-5가 효율은 더 높지만 도로의 포장 상태는 CAL-12가 낫다. 대개 페어레인 도로회사는 목적지에 일찍 도착하는 걸 원하는 A 유형의 운전자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크루즈웨이사는 도로를 달리는 즐거움을 원하는 B 유형의 운전자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배달부는 미처 날뛸 정도로 A 유형에 속하는 운전자이다. 그는 시속 120km의 속도로 달리며 자신이 일하는 코사 노스트라 피자 3569호점에 있는 곳에
온 신경을 쏟은 채 CSV-5 도로의 왼쪽 차선으로 접어들 준비를 한다. 마른 목걸이인 배달차는 언뜻 보면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만 색이다. 그저 도로 위 어두운 부분이 로글로 광고판 불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공랭식 자동차였다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을 앞쪽에는 주황색 불빛 여러 개가 열을 지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 마치 휘발유가 타오르는 불길 같다. 그 불빛은 앞서가는 다른 자동차들의 뒤쪽 창을 통해 실내에 달린 뒷거울에 반사되며 사람들 눈가에 이글거리는 불의 가면을 만들어 비춘다. 불빛은 사람들의 잠재 의식을 파고들어 마치 폭발하려는 가스통 아래 의식이 말똥말똥한 채 꼼짝없이 묶여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 옆으로 비켜서며 검은색의 피자 불마차를 탄 배달부에게 길을 양보할 수밖에 없다. CSV-5 도로 머리 위로 두 갈래 구름처럼 매달린 로글로는 무수히 많은 셀로 이루어져 빛을 뿜어내며 광고를 보여주는데, 각 셀은 맨해튼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고안한 것이다. 그들은 광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대가로 배달부가 평생 버는 것보다 많은 돈을 받는다. 광고판들은 모두 두드러져 보이려고 애쓰지만 결국 온통 서로 뒤섞이고 만다. 특히 시속 120km로 달리며 보는 모습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코사 노스트라 피자 3569호점은 쉽게 눈에 띈다. 서로 경쟁하듯 광고판이 커지는 요즘 기준으로 봐도 높고 거대한 5교의 광고탑 덕분이다. 사실 엎드리고 있는 듯한 피자 가게 건물 자체는 각종 상표가 우글거리는 하늘 위로 광고판을 밀어 올린 거대한 아라미드 섬유 기둥의 받침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등록 상표의 시대다. 광고판은 일시적으로 매출액을 끌어올리려고 만들어 금세 사라질 고전적인 형태의 모습이 아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내라고 만든 기념탑처럼 보인다. 단순하지만 당당한 모습이다. 광고판에는 이탈리아산 양복을 말쑥하게 빼입은 엉클 엔조의 모습이 보인다. 양복의 가는 줄무늬는 힘줄처럼 구부러져 번쩍거리고 가슴에 꽂은 손수건은 환하게 빛을 낸다. 완벽한 머리 모양은 뭘 발라 뒤로 빗어 넘겼는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저가 미용실 가맹점 회사를 운영하는 엉클 엔조의 사촌 이발사 아트가 매만진 머리는 단정하게 일직선으로 자른 모습이다. 엉클 엔조는 그렇게 서 있다. 정확히 말해 웃는 얼굴은 아니지만 눈길에서 친절한 아저씨다운 기운이 느껴진다. 모델처럼 포즈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삼촌 같은 태도로 서 있는 그의 모습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마피아. 가족과도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 재단 제공. 광고판은 배달부에게 이정표 역할을 한다. CSV-5 도로를 따라 달리다가 광고판의 아래쪽 귀퉁이가 스테인글라스로 고딕 양식을 흉내내어 만든 이 지역 웨인 목사의 천국의 문 가맹점 아치에 가려 보이지 않는 지점이 되면
오른쪽으로 붙어야 한다. 오른쪽 차선에는 고물차와 미니밴들이 느릿느릿 움직이며 길을 아예 모르는지 스쳐 지나가는 가게 진입로마다 일일이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한 가족 미니밴 앞으로 끼어든 다음 이웃 가게인 후다닥 편의점을 지나자마자 방향을 틀어 코사노스트라 3569호점으로 들어선다. 커다랗고 뚱뚱한 타이어가 투덜거리듯 소리를 내지만 차는 페어레인 도로회사의 특허품인 고마찰 포장도로 덕분에 미끄러지지 않고 피자 가게 배달차 대기 공간으로 들어선다. 앞에서 기다리는 다른 배달부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빨리 피자를 받을 수 있을 테고 재빨리 움직이며 배달을 여러 건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다. 소리를 내며 차가 멈추자마자 배달차 옆구리에 달린 자동 덮개가 열리며 텅 빈 피자 투입구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열린 덮개는 소리를 내며 딱정벌레의 날개처럼 뒤로 접힌다. 피자 투입구들은 기다리고 있다. 뜨거운 피자를. 아직 여전히 기다리는 중이다. 배달부는 경적을 울린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창문이 위로 열린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코사노스트라 피자 대학교에서 발간한 두툼한 업무 매뉴얼에서 창문, 차량 대기 공간, 피자 준비 요원이라는 세 항목을 보면 창문과 관련된 절차가 모두 적혀 있다. 창문은 절대로 열릴 일이 없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말이다. 창문이 위로 올라간 걸로 끝이 아니다. 놀라 뒤로 자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라. 가게 안에서 연기가 흘러나온다. 배달차 안에 쿵쾅거리는 금속성 음악 사이로 귀에 거슬리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들린다. 알고 보니 피자 가게 안쪽에서 울리는 화재 경보기 소리다. 배달부는 자동차 스테레오의 소리를 죽인다. 먹먹한 정적 속에서 고막에 신경을 집중해 듣다 보니 밖에서 울려대는 화재 경보 소리에 창문이 바르르 떨고 있다. 자동차는 시동을 건 채 기다린다. 피자 투입구 덮개를 너무 오래 열어두었으니 안쪽에 피자 상자와 닿는 부분에 대기 오염 물질이 들러붙을 테고 배달부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할 것이다.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자의 세계에서 절대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다. 안쪽에서는 미식축구공 모양의 몸매를 한 아파지아 공화국 출신 사내 하나가 두툼한 업무 매뉴얼을 펴든 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 매뉴얼이 덮이지 않도록 늘어져 내리는 옆구리살로 누른 채 그는 숟가락에 달걀을 얹어든 사람처럼 조심스레 뛰어다니는 중이다. 사내는 아파지아 공화국 사투리로 소리를 질러댄다. 이 동네에서 코사노스트라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파지아에서 이민을 왔다.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배달부는 팜스 메리베일에서 화재다운 화재를 본 적이 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불이 나면 연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오직 연기뿐이다. 어디서 뿜어져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연기가 나고
타는 소리가 들리며 가끔 멀리 떨어진 구름 속에서 치는 소리 없는 번개처럼 바닥 쪽에서 주황색 불빛이 번쩍거리곤 한다. 지금의 불은 그런 식은 아니다. 화재 경보기를 간신히 작동시킬 정도인 불로 보인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니 배달부는 어이가 없다. 배달부는 경적을 계속 눌러댄다. 아파지아 출신 관리자가 창문으로 다가온다. 그는 배달부들에게 인터콤을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면 뭐든 하고픈 말은 말하는 즉시 배달부의 차량 내부에 전달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는 지금 마치 배달부가 무슨 달구지를 끌고 가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려 한다. 벌겋게 달아올라 땀을 흘리는 그는 영어 단어를 생각해내려고 애쓰면서 누나를 이리저리 굴려댄다. 불, 작은 거. 그가 말한다. 배달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이 모든 상황이 비디오 테이프에 담기는 걸 알기 때문이다. 테이프에 담긴 내용은 동시에 코사 노스트라 피자 대학교로 전송되고 그곳에 있는 피자 경영과학연구소는 내용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피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재로 사용하게 되는데 어쩌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내가 해고당해 생기는 빈 자리를 메울 바로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로 사용될 수도 있다. 새로운 사람. 저녁 식사를 전자레인지에 넣었어. 알루미늄 껍데기까지. 펑. 관리자가 계속 떠든다. 아파지아 공화국은 과거에 빌어먹을 소년 연방의 일부였다. 아파지아에서 막 이민 온 사람들이 전자레인지를 만지는 건 심해에 사는 대롱벌레가 뇌수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대체 이런 녀석들을 어디서 데려오는 걸까? 미국 사람 중에는 망할 놈의 피자 하나 제대로 구워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피자나 하나 줘요. 배달부가 말한다. 피자 이야기가 나오자 사내는 퍼뜩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는다. 그는 창문을 닫더니 미친 듯 울려대는 화재 경보기를 끈다. 일제 로봇팔이 피자를 하나 꺼내 다가오더니 피자 투입구 맨 위에 집어넣는다. 덮개는 피자를 보호하려고 다시 닫힌다. 배달부가 가게에서 빠져나온 후 속도를 높이며 앞창에 떠오르는 고객의 주소를 확인하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결정하려는 순간 일이 벌어지고 만다. 스테레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또 멈춘다. 이번에는 차량에 탑재된 시스템이 스스로 멈춘 것이다. 운전석 조명이 붉은 빛으로 바뀐다. 붉은색. 경고음이 계속 울려댄다. 피자 상자에서 전달된 시간 정보가 유리창에 번쩍이며 나타난다. 20분. 녀석들은 배달부에게 시간이 20분이나 지난 피자를 준 것이다. 그는 주소를 확인한다. 20km 가까이 떨어진 곳이다.